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예, 방금 소개받은 경영학과 임성묵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에 온 지가 11년째 되고요. 전체 이제 교수 경력은 한 20년째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국대학교 와서 이제 제일 이제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우리 정각원인데요. 정각원이라는 전각하고 뭐 법당이 새롭게 다가왔고 상당히 이제 저한테는 처음에는 이제 무서운 공간, 약간은 이제 거리감이 있어지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들어오면 조심스럽기도 하고 들어오면 이제 행동 거지를 상당히 이제 절제해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 이미지가 있는데요. 뭐 불교라는 따뜻한 종교와 함께 또 이 공간이 가지는 무게감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공간에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제가 법문을 하리라고는 뭐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뭐 어쨌거나 좋은 기회를 받아서 이런 공간에서 또 여러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했다가 다 이제 포기하고 제가 잘 아는 분야를 하자. 그래서 경영과학이라는 게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기도 하고 공부해왔던 분야기도 하고 또 요즘 용어로는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불리는 AI와 함께 엮여서 그런 분야기도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한 이제 약간의 이제 소개, 좀 딱딱하지 않게끔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과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이제 소개 플러스 이제 불교라는 삶의 철학이 가르쳐주는 가르침과의 이제 만남을 한번 나눠볼까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 이제 제가 불교라는 종교 또는 삶의 철학과 관련해서 인상이 깊었던 이제 삶의 한 장면들이 몇 건 있는데요. 처음 이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리 석굴암 부처님 사진이 제가 붙여놨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수학여행 가서 경주 불국사 석굴암을 들어다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 들어가면 고요함도 있고 또 묵직함도 있고 또 웅장함도 있고 또 부처님의 이제 자애로운 미소도 보이고 해서 이걸 보면서 크게 뇌리에 남았고 또 석굴암 내에서 크게 가졌던 긴장감 플러스 또 부처님 미소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평안스럽게 되는 그런 경험이 또 생각나서 이런 그림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건 소개는 끝났고요. 그 또 두 번째 이제 제 뇌리에 남아 있는 어떤 이미지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제가 뭐 불교랑 이렇게 연결되기도 할 것 같긴 한데 그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한 장면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걔가 어릴 때부터 계속 아빠가 대학교 때 어릴 때 하면 얘기를 막 나누면서 내가 뇌리에 남았던 이런 장면들을 막 소개해주면 그 흥미롭게 듣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부산에서 이제 제가 자라고 날아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상당히 외로운 혼자 남는 그런 느낌도 있고 밤에 이제 조그만 이제 조촐한 그 자취방에 들어가면 또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이나 고독함 뭐 이런 것들 또 그 고등학교 때는 정해진 틀에 따라 이제 쭉 살아왔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모범생처럼 살아왔는데 대학에 와서 서울에 서 혼자 떨렁한 게 떨어지니까 갑자기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바도 많아지고 제가 통제가 안 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근데 그 어려움, 외로움과 고독함 때문에 제 조그만 자취방에 이제 시장에서 사온 이제 금붕어 한 마리를 조그만 어항에 담아가지고 예, 길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이제 소소한 보잘것없는 미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어느 순간에는 한 삶의 리듬이 되기도 하고 저를 묵묵히 위로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 금붕어를 살리기 위해서 금붕어 물이 이제 오래 지나면 탁해지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물을 갈아주다가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려가지고 저기 배수구에 쭉 빠져서 사라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또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몇 주간 제가 너무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붕어가 어디 갔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제 딸한테 어릴 때 하면 눈물을 짓기도 하고 막 그래요. 무서운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도 계속 제가 그때 일을 하면 이제 그때는 딸은 이제 면역이 돼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타박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 이제 우리 조그만 이 금붕어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도 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제 길렀던 금붕어였는데 이게 한순간에 제가 또 잘해주려는 마음으로 물을 갈아주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일단 뭐 일면 삶의 무상함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을 크게 되짚고 보면 그런 걸 느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고 그때 이후로 이제 불교적인 그런 삶의 철학이라든지 종교적인 가르침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제 종교적 여정을 조금 더 이제 좀 개인적인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뭐 대학 올라와서 제가 이제 종교적인 관심도 좀 많이 생기고 외로움도 많이 타고 이랬기 때문에 금방 접할 수 있는 이제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과 위안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한번 가졌던 적이 있는데 참 좋긴 한데 제가 또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성적인 과학적인 이런 어프로치에 좀 훈련이 되고 좋아하던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거랑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과학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로 잘 간극이 생기고 그런 와중에 이제 불교라는 이제 삶의 철학이나 종교적 가르침을 보면 상당히 과학과 닮아 있고 과학적인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더 부합되기도 하고
또 최근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현상 사실들이 오히려 더 이제 불교와 멀어지는 게 아니고 불교가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와 닮아 있는 불교라는 가르침을 받게 되고, 또 그 원래 가졌던 종교에서 가르치는 이제 절대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가 잘 맞지 않고 오히려 불교에서 가르치는 자신 내면과의 소통, 내면에서 답을 찾는 이런 면이 오히려 제가 이제 살아나가는 삶의 철학으로서 상당히 더 저 마음속으로는 이제 울림이 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과학 태도와 닮아 있는 불교적인 그런 가르침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가, 또 그런 인연이 이어져서 이제 저는 이제 신비로운 인연의 힘으로 우리 불교를 권하기념으로 하는 이제 불교 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에 와서 지금까지 이제 교수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 인연 위에서 이제 제가 공부해왔던 경영학과, 경영과학과 불교가 만나는 길을 이제 사유하고 그거를 좀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제가 공부하는 경영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경영의 과학을 이제 접목하는 그런 학문 분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경영의 과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게 경영에 필요할까? 예,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죠. 옛날 적에는 경영은 직관이나 경험의 영역이지 뭐 과학, 수학까지 들이댈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1911년 이제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과학적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과학과 수학을 이제 경영에 접목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과학도 그런 과학적 관리의 한 분야로서 크게 이제 융성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과 최적화를 통해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가는 그런 모형을 다루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경영과학이 이제 크게 발전한 계기가 된 시점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1939년쯤에 군사작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경영과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태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붙여졌던 명칭이 군사작전 연구라는 그 이름을 따서 Operations Research, 줄여서 OR이라고 부르는데요. 경영과학을 오래전에 배우신 분들은 이제 OR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그 전쟁하면 여기도도 뭐 과학이나 기술이 적용될까라고 생각이 할 수 있는데 적용될 수 있죠. 무기를 만드는데도 당연히 과학과 기술이 쓰이고요. 핵폭탄을 만들든 잘 나가는 총을 만들든 탱크를 만들든 전함을 만들든 과학과 기술이 사용되는데, 이때 당시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대두가 됐던 문제는 뭐냐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한히 이제 그 전투기나 전함이나 뭐 군사 물자들을 생산해낼 수 없는 환경이니까 주어진 제한된 자원 하에서 주어진 비행기, 선박, 레이더 이 자원의 한계 내에서 이들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하는 게 군사작전 면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이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무기 성능 향상이 아니고 이들 무기를 어떻게 운영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요구가 크게 대두되게 됩니다. 이 사진이 두 분의 사진이 나오는데, 이 두 분이 경영과학의 이제 아버지 꼴로 불리는 이제 선구자 역할을 하시는데요. 1939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한참 발발할 때 유럽에는 이제 전대미문의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독일의 그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영국 연합군인 영국과 미국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독일의 막강한 잠수함 있잖아요. 유보트라고. 그게 그냥 뭐 신출귀몰하게 바닷속을 막 헤매면서 돌아다니면서 연합군의 수송선 배들을 막 무찌르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과 영국이 크게 이제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에서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군사 전문으로 하는 군인 말고 과학자들을 불러오자. 과학자들을 불러와서 팀을 꾸려서 어떻게 하면 이 제한된 전술 물자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전술을 펼칠까 연구를 하자. 그래서 영국 사람인 패트릭 블랙캣이라는 OR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분은 사실 맨체스터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는 교수셨어요. 이분이 이제 영국 해군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군사 작전 관련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보트를 적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항공
정찰기를 띄워서 어디에 독일의 유보트가 있는지를 어, 항상 탐지하고 그랬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마구잡이로 여러 군데 그냥 마구잡이로 랜덤하게 유보트를 찾아 헤맸었는데, 이분이 들어와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유보트의 출몰 지역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항공 정찰 경로를 통계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하셨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분은 48년에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필립 모스라는 이분인데, MIT 물리학자이신데요. 미군 해군에 조인하셔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도 대서양 연안에서 상선들이 유보트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던, 막심한 피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호송선을 보호하는 전술을 여러 가지 수학적 과학적인 툴로 짜는 그런 연구를 해오셨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전쟁 때 쓰였던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이제 물러가는가, 그렇지 않고 전쟁 때 쓰였던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수학적 도구들이 민간 경영에서도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고요. 경영과학 기법들이 이제 전후에 산업, 교통, 병원, 공급망, 뭐 재무, 금융까지 민간 전 분야로 이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정책뿐만 아니고 민간 기업을 경영할 때, 공급망을 운영할 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재고 관리나 운송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경영과학이 적용이 돼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예제, 약간 교과서적인 예제인데요. 교과서적인 예제로 경영과학에서 다루는 문제는 무엇일까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좀 간단한 문제 몇 가지를 이제 소개차 갖고 왔는데요. 일명 이제 배낭 문제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 가실 때 배낭을 짊어지고 가실 텐데, 가지고 가고 싶은 아이템은 상당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물병도 가져가고 싶고, 나침반도 가져가고 싶고, 부츠, 책, 망원경 등등을 가져가고 싶은데, 이들을 배낭에 짊어 메고 갈 때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총 무게는 17kg으로 제한되어 있고, 각 아이템이 가진 무게가 각각 이렇게 다르고, 각 아이템이 가지는 효용 가치가 또 다를 때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져가는 게 17kg이라는 무게 제한 하에서 총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경영과학에서 전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일명 배낭 문제, 냅색 문제라고 불리는 건데, 사실 이거를 모든 가지수를 다 세보면 알 수는 있죠. 그래서 5개 아이템, 이 문제가 처럼 5개 아이템이라고 그러면 31개 정도만 조합을 나열해 보면 되는데, 이 개수가 10개가 되면 1000개가 넘어가고, 50개 아이템을 다루게 되면 1100조 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단순히 계산해서는 이제 이 배낭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효과적인 풀이법, 이런 게 이제 경영과학 문제 대표적인 거고요. 또 소방서 위치 결정 문제도 이제 일명 셋 커버링 문제, 커버링 문제라고 하는데, 뭐 도시는 점점 확장되고 있고 화재는 랜덤하게 발생하고 있을 때 어느 지역에 소방서를 위치시키면 효과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을까?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 표를 보시면 4개 지역을 제가 샘플로 해놨는데, 4개 지역이 각각이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을 체크마크랑 X 표시로 표시해 놨어요. 어느 지역을 골라서 소방서를 설치하면 밑에 깔려있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을까? 아마 잠깐 보시면 지역 3과 지역 4의 소방서를 위치시키면 4개 지역이 모두가 커버가 되고 비용은 $500로 최소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뭐 비슷한 문제로 이런 유형의 셋커버링 문제는 어디에 적용될 수 있냐면, 여러분 여기 통신망 기지국들이 빌딩 위에 잔뜩 올라가 있는데, 기지국을 어디에 위치시키는 게 가장 적은 수의 기지국으로 모든 영역의 통신 커버리지를 달성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요거는 KTX 일정 계획 문제인데, 지금 거의 25편에 달하는 KTX 일정표예요. 하루에 일어나는 일정표인데, 이 서울에 갔다가 부산 갔다가 부산에 다시 서울 올라오기도 하고, 다시 동대구로 갔다가 뭐 대전으로 갔다가, 이런 여러 가지 열차 편성이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그럼 25건의 이제 일정이니까 필요한 열차 대수가 25대냐? 그렇진 않고, 돌아오는 거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옆으로 빠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을 고려했을 때 총 6대면 6대 열차면 이 25건의 일정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 스케줄링 할 때 가장 적은 열차 대수로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열차 스케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문제. 이것도 대표적인 문제고요.
또 게임 시어리라고 해서 게임 이론도 경영과학의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세 명이 돌아가면서 총을 쏠 때 각각의 명중률이 다릅니다. A는 30%의 명중률을 보이고 있고 B는 60%, C는 100%의 명중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들 셋이 이제 A가 제일 명중률이 떨어지니까 A부터 쏘기 시작하고 그다음 B가 쏘고 C를 쏠 때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턴이 돌아가는 A 입장에서는 누구를 향해 쏴야 되는가, 이런 문제예요. 잠깐만 생각해 보면 A는 이제 허공을 대고 쏴야 그 다음 B, C에 돌아가는 턴을 생각해 보면 가장 유리하다, 이런 이제 솔루션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전략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경쟁하고 전투를 벌일 때 각자의 전략적인 방식을 어떻게 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는가, 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재와 의사결정 문제인데, 경기도에 위치한 인근 3개 시가 공동으로 뭐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3개 시가 공동으로 구축을 하면 1,500억이지만 각자 단독으로 소각장을 건립한다거나 2개 시가 공동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건립 정책들이 가능할 텐데, 만약에 3개가 공동으로 1,500억을 들여서 건설 비용을 분담한다 그러면 3개의 그 시가 각각 얼마씩 분담해야 공정할 것인가, 공평할 것인가, 일명 이제 전략적 협력 게임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푸는 것도 경영과학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면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저 일산병원까지 어떤 경로를 따라가야 가장 최적의, 가장 최단 경로, 아니면 최소 시간 경로이겠는가, 이런 문제를 푸는 것도 경영과학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기 밑에 깔려 있는 출처에 나와 있는 경영학 콘서트라는 책에서 제가 따온 사례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어떤 도시에 어떤 편의점 같은 데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줄은 복잡하고 줄은 오래 기다리고 또 계산대에 있는 직원들은 피곤해하고 또 당황스러워하고 몰려오는 고객들 때문에 매장 안은 상당히 이제 번잡스럽고 혼란스러운 공간이 반복될 때 이 점주는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컨설팅을 받으려고 도움을 구해봤어요. 각자 해법이 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옆에 이제 관공서가 있어서 공무원 고위직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 직원들이 이렇게 손님한테 이렇게 좀 불편한 표정을 보이고 이렇게 곤란한 표정을 보면 안 돼. 리더십 문제야. 정신 차리게 교육을 똑바로 시켜. 이렇게 이제 솔루션을 제공했어요. 은행 점장은 뭐 계산대 지금 현재 2개 있는데 하나 더 투자하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돼. 이런 이제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장 하시는 다른 쪽에 은행에 있는 고객센터한테 물어봤더니 서비스가 핵심이니 고객한테 아주 친절한 미소를 보이고 아름다운 말을 쓰세요라고 이제 솔루션을 제공했어요. 이렇게 조언은 참 많지만 이게 이런 솔루션을 적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뜻밖의 해결사로 수학자 할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과학과 수학을 잘하는 할아버지가 등장을 해서 점주, 당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동안 지켜보고 있을 테니 잠깐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왼종일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계산 시간도 계산을 하고 대기 시간도 데이터를 모으고 물건 종류별로 소요 시간도 한번 측정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이제 변화 솔루션이 뭐냐면, 계산대 하나 추가하시오. 왜냐하면 지금 2대로는 모자라고 2대의 계산대로 처리하기에는 로또 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로또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이 너무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로또 전용 계산대를 추가하고 그 줄을 외부로 빼라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줄을 외부에 빼서 로또 줄을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한 다음에 그들이 또 오랜 시간 기다릴 테니 그들의 오랜 시간 기다리는 줄에서 이제 어려움을 줄 옆에 이제 TV를 설치해서 심심하지 않도록 해주도록 하고, 직원 교대 시간도 카운터의 성격에 맞게끔 조정하시오라고 솔루션을 제공했고요. 그 결과로 고객 불만은 감소를 했고 직원 피로도도 감소를 하고 운영 효율도 크게 향상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거는 앞서 이제 세 분의 이 그냥 막연한 직관과 경험에 토대한 그런 솔루션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관찰에 기반한 이런 솔루션이 더 적합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경영과학은 그래서 단순한 프리젠테이션이나 직관이나 이런 거에 기반하는 학문이 아니고 실천의 학문이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모든 분석을 해가는 학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좀 넘어가고요. 몇 가지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이 사례들은 한 대여섯 개 되는데 이 사례들은 전부 다 우리 경영과학의 노벨상 같은 게 있어요. 우리 경영과학의 노벨상 같은 게 뭐냐면 그 인폼스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과학 학회가 있는데 글로벌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상이 있습니다. 그게 에델만 상인데 이게 이제 노벨상에 해당되기도 하고 뭐 수학의 필드상 정도에 해당되는 상인데 거기서 이제 경영과학을 성공적으로 접목해서 큰 이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을 주는 그런 상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수상을 했거나 아니면은 후보에 들었던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리프트라는 이제 그 차량 공유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버라고 아실 거예요. 우버와 비슷한 리프트 회사인데 둘은 서로 미국 지역에서 경쟁하는 그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택시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카카오 택시에서 콜을 부르거나 우버에서 콜을 부를 때 어느 택시가 나한테 배정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가장 기존에는 가장 콜을 하는 고객과 가장 가까운 차량을 배정해 왔었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그 다음부터 립스는 어떻게 했냐면 AI 강화학습이나 경영과학적인 최적화 기법을 적용해서 앞으로 당장 근시안적인 그런 배치가 아니고 5분 뒤에 이 고객이 어디로 갈까? 5분 뒤에 어떤 새로운 고객이 나한테 콜을 할까를 미리 예측해서 그렇게 매칭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과학적인 접근법을 보시면 운전자 승객을 최적으로 매칭하는 모델을 만들고 지역 시간대별로 요청 패턴을 분석하고 실시간 수요 공급 대응해서 가격을 또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경로를 최적화하는 그런 모형을 적용해서 결과적으로는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시켰고 승객 대기 시간이나 운전자 수입이나 호출 취소율 같은 것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프란츠 에델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의 최종 후보로 선정됐지만 받지는 못했어요. 23년에 받았던 거는 이제 월마트가 받았고요. 이제 이런 최적 기반 AI 기반의 매칭 최적화 기법들은 뭐 비단 이 공유 자동차뿐만 아니고 자율주행이나 드론 배차하는 미래 서비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븐일레븐 사례도 유명한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편의점 가시면 그 도시락 사 드시잖아요. 도시락 사 드실 때 편의점에서는 이 도시락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매일매일 그 도시락을 공급받아서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에 파는데 이게 뭐그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다 팔지 못하고 남는 것들 다 버려야 되거든요. 재고 관리 문제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는 거고 도시락 폐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문제인식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던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이제 세븐일레븐 저펜인데요. 일본의 이제 그 편의점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발주량을 또 뭐 도시락을 많이 들여오면 폐기할 위험이 있고 너무 적게 들여오면 품절이 날 그런 위험이 있어서 이 문제가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뭐 날짜마다 요일마다 또 주변에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느냐마다 그 도시락 수요는 급변하니까 그 수요에 맞춰서 어떻게 발주량을 결정할지 도시락 발주량을 결정할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경영과학적인 접근법을 이제 세븐일레븐이 접근을 해서 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뉴스 펀더 모델이라는 경영과학적인 그런 모델을 적용을 해서 최적화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로 매장별 서비스 수준을 99%로 유지했으니까 상당히 큰 이제 서비스 수준을 달성을 했고 만료가 돼서 폐기되는 이제 도시락 재고 또는 일반 편의점 아이템 재고의 수준을 1% 미만으로 달성을 해서 가맹점 수익도 개선을 시키고 고객 만족도 올리고 ESG 성과도 달성한 그런 사례로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월마트 사례만 소개하고 또 다음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월마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어, 글로벌로 가장 매출액이 큰 기업이 월마트입니다. 거의 매출액이 80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800조라는 매출액이 규모를 감이 오실진 잘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한 300조 정도 되니까 그게 한 3배 가까이 다는 매출액이 상당한 기업인데 글로벌 1위고 또 고용 수준으로도 글로벌 1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기업 중에 하나고요. 아마존이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잖아요. 온라인으로 파는 온라인 매출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월마트는 오프라인으로 파는 데고 아마존이 매출이 더 적어요. 그 정도로 월마트가 큰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하루 미국 지역에 돌아다니는 트럭 대수만 해도 수천 대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수천 대 돌아다니는 이 트럭을 어떻게 경로를 짜서 물건을 유통센터와 매장 간에 오갈까 이런 문제가 상당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월마트는 이제 경영과학팀을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장기적으로는 경영과학적 작품을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물류센터를 어디에 둘지에 대한 그런 최적화 문제를 풀었고 또 단기적으로는 트럭을 매일매일 어떻게 돌아다니게끔 계획을 짤 것인가 이런 문제를 풀어서 성과 효과를 보았더니 상당한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는데 약 1,000억 원,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 더 좋은 거는 이제 CO2 탄소 배출 효과 36,000톤 감축이니까 감이 잘 안 오실 때 36,000톤 CO2 감축이면 나무를 거의 수백만 그루 심는 효과 예상됩니다. 그 정도 효과를 거두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델만 상을 2023년에 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좀 넘어가서요. 아메리칸 항공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익 관리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해외 여행하기 위해서 그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해보시면 그 내가 샀던 항공권 가격하고 내 옆에 앉은 승객의 항공권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살 때마다 다르고 또 좌석마다 다르고 샀던 시점마다 다르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상당히 불평을 가지시겠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하게 정교하게 설계된 경영과학 알고리즘이 존재해서 언제 어느 고객한테 얼마의 가격으로 어떤 좌석을 팔아야 항공사 입장에서 이익이 최대가 되겠는가를 이제 복잡한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경영과학적 접근을 보시면 일명 다이나모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메리칸 항공이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뒀던 그런 사례입니다. 연간 5억 달러, 5천억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던 그런 사례였고요. 1991년에 에델만상을 수상했던 그런 경영과학 수업에는 늘상 인용이 되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고요. 항공업계뿐만 아니고 이런 수익 관리 모델은 호텔이나 렌터카 업계도 파급돼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여러분 호텔 예약해 보셨을 때도 호텔 방마다 예약하는 시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 가격 결정 모형이 이면에는 경영과학적인 알고리즘이 깔려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예시로 가져온 거는 이거는 이제 제그 석사과정 제자가 이제 석사 논문 쓰면서 썼던 그런 내용인데요. 밑에 이제 이양료가 라월이 같이 썼던 논문인데요. 여러분 이 공유 자전거 따릉이 같은 거 타시잖아요. 요 왼쪽에 있는 지도에 써 있는 거는 이제 그 공유 자전거 스테이션 거치대 쭉 있는 거고 거치대별로 이제 그 파란색 동그라미의 크기는 거치도에서 이제 자전거를 빌려가는 수요의 크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공유 자전거 타시다 보면 언제 가면 자전거가 없고 또 언제 가면 자전거가 너무 많고 너무 많아서 내가 빌려갔던 자전거를 다시 반납하는 공간이 부족할 때도 있고 어디 가면 자전거가 모자라서 빌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수요 공급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서울시 따릉이 운영업체에서는 매일매일 이제 스테이션을 돌아다니면서 자전거가 너무 많은 데 있는 자전거를 뺏어다가 자전거가 모자란 데 다시 재배치해 주는 그런 작업을 매일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자전거를 재배치하기 위한 자전거 싣는 트럭들이 돌아다닐 때 어떤 순서로 돌아다니면 그 자전거를 재배치하기 위한 트럭의 운송 거리도 최소화하면서 또 수요 공급을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이제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돌아다녀서 어떤 자전거를 어떻게 태우고 내리면 최선의 방책인가를 풀었던 그런 문제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접해보는 그런 문제에서도 경영과학적인 접근법이 잘 적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님들이 몇 분 오시면 또 스님들한테 또 의미 있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찰 경영에도 경영과학이 적용될 수 있나 이런 문제를 좀 뽑아본 거예요. 사찰은 사실은 이제 뭐 좀 조심스러운 공간이기도 하고 수행, 교화 이런 것들이 고귀한 것들이 일어나는 공간인데 웬 이제 비용과 수익을 따지는 경영과학이냐라고 불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사찰도 경영이 필요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깨달음도 좋지만 주지 스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전기요금을 매달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풀어갈까 이런 것에서 좀 경영과학이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템플스테이 같은 거를 예약 받으실 때 템플스테이를 신청하는 자의 이제 신도들의 수요는 다양할 겁니다. 이런 방을 원하고 저런 방을 원하고 남자 여자를 갈라주라는 요구사항을 얘기하기도 하고 가족끼리 같이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신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정해진 방 개수로 어떻게 배치하고 일정을 잡고 하는 문제가 사찰 경영에서 경영과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부처님 오신 날 큰 행사를 할 때 주차장 관리를 하게 될 때 어떻게 대기행렬 관리를 하고 주차장 관리를 하고 주차장에 유도 요원을 배치를 하고 이런 데도 이제 경영과학적인 접근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행사 있을 때마다 공양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공양 준비할 때 이제 식재료 관리 너무 많이 준비하면 나중에 식재료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테고 너무 적게 준비하면 배고파서 돌아가는 신도가 생기실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또 불사를 하신 정각을 건립한다거나 주차장을 신축한다거나 그런 불사를 펼치실 때도 주어진 자원 하에서 어떻게 불사를 일정 관리를 하고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경영 관리가 사찰 경영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적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경영과학의 아주 핵심적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옵티미제이션,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장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모델이고 제가 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 파란색 글씨로 적어놓은 것처럼 최적화라는 것은 제한된 자원의 여건 하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정책을 찾는 그런 모델을 말하는 건데요. 이 최적화에는 ABC가 있다고 저는 가르칩니다. 수업 중에. 최적화 ABC가 뭐냐면 A는 이제 무엇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나의 의사결정 변수가 무엇인가 이게 먼저 디파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또 그 최적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의 목적 함수가 무엇인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인가 아니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인가 이런 목적 함수가 분명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내려서 목적 함수를 최적화를 할 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제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 A, B, C가 최적화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봤던 이제 응용 사례들을 A, B로 한번 바꿔본 거고요. 지금까지 경영과학에 대한 사례를 쭉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자연 현상과 불교의 원리로 한번 접목시켜 보고 싶어서 그러한 사유를 좀 오랜 시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최적화의 문제가 계속 계산되고 풀리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분이 뜨겁게 데핀 커피나 뜨거운 물을 상온에 놔두면 식어가죠. 식어갑니다. 그리고 얼음을 놔두면 녹아갑니다. 그 다음에 향수를 뿌리면 향수가 사방으로 흩어져 갑니다. 이런 현상이 왜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학자들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리학자 연력학 이런 분야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뜨거운 커피가 식어가고 또 향수가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고 얼어져 있는 얼음이 왜 식는가 그 현상이 발현되는 방향성이 어디인가 한번 물리학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더 안정된 상태로 가려는 그런 경향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자연계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불안정한 상태고 변화를 촉발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더 안정된 상태로 변화하는 그게 자연 섭리입니다.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풀이해 본 유명한 공식이 하나 있는데 열역학 1법칙, 2법칙을 이제 묶어 놓은 깁스의 자유에너지 방정식이 있는데 자유에너지는 줄어드는 쪽으로 자연 현상은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엔탈피라고 해서 시스템이 보유한 총 에너지와 거기서 빼기 T는 이제 온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S는 엔트로피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질서도를 의미하는 건데 자유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현상이 발생하는데 자유에너지가 낮아지려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에너지도 낮아져야 되고 또 동시에 또는 병렬적으로 온도 곱하기 무질서도가 높아진 쪽으로 가야 즉 시스템의 에너지가 낮아지거나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자연이 움직여 나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얼음이 녹는 거를 뜨거운 커피가 녹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어, 아까, 식어가는 걸 생각해 보시면 식음으로써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고요. 또 기체로 바뀜으로써 무질서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연은 계산 없이 최적화를 이루고 평형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간다는 겁니다. 자연현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모형이 계산되고 있고 최적화 원리가 작동하고 있으며 높은 자유에너지는 불안정성과 변화 욕구를 나타내는 물리적 신호이기 때문에 자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 자연은 최적화 시스템 그 자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제 경영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현상을 경영과학적인 틀로 해석하고 싶은 게 이제 학자적인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도 경영과학 또는 최적화에서 바라보는 그런 최적화의 모형이 자연 현상과도 상당 부분 닮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싶었던 그런 욕구에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고요. 자연현상에서 최적화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비누 거품 방울을 불면 구를 이루는 이유는 표면 장력이라는 게 액체는 이제 물리적으로 표면의 그 면적을 줄이고자 하는 표면 장력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같은 부피를 담고 있으면서 가장 적은 표면적을 갖게 되는 방식이 이제 구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비누 방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우리 냉각 탑에 해당되는데 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보기 좋아라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지어야 위치 에너지와 구조 에너지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또 샌프란시스코의 이 현수교를 보시더라도 현수교가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처지는 모양으로 구축되는 이유도 저렇게 현수선을 그리도록 해야 위치 에너지와 구조 에너지가 최적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페르마의 원리라고 해서 유명한 빛의 굴절 현상도 출발점에서 목적지로 빛이 쏘아질 때 왜 똑바로 가지 않고 굴절하는가? 공기 중에 이동할 때가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물속을 통과할 때가 느리게 가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빠르게 갈 수 있는 경로를 택하고 물속으로 가는 경로는 최대한 단축시키고자 하는 그런 자연의 노력 때문에 이렇게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불교의 원리도 최적화 모형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겠으나 앞서 봤던 우리 그거 있잖아요. 자유에너지 공식 G라는 거는 자유에너지라 이게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뭔가 안정되지 못해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그런 상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G라는 건 일종의 불교적으로는 번뇌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옆에 있는 H라는 건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높으면 또 번뇌가 높아지는 거죠. 마음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 H라는 거는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집착이고 탐진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 빼기 T 곱하기 S가 있는데 T는 온도죠. 온도는 이 상변화, 시스템 변화를 촉발시키는 일종의 추진력이라고 해서 온도가 높을수록 이 자유에너지 감소라든지 변화가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T라는 온도는 우리 이 번뇌를 줄이는 데 따른 위한 추진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S는 무질서도인데
사실 이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세상이 변하는데 불교적으로 연결시켜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무와 무상, 공 이런 거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와 무상으로 연결되는 게 무질서라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기긴 하지만 무상무가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무질서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 공식을 그대로 접목해 봤더니 너무나 잘 들어맞는 거예요. 번뇌라는 게 사실 해탈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 그런 장애물인데 번뇌라는 거는 집착에서 빼기 수행 곱하기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집착이 커질수록 이제 번뇌가 커지니까 번뇌를 낮추려면 집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촉발 더 이제 그게 원인이 되긴 하는데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삼독 탐진치가 이제 집착에 해당되겠고요.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이루는 건데 수행은 말 그대로 아까 온도와 같은 역할처럼 사성제 팔정도 자비와 같은 일종의 수행 과정을 통해서 어, 집착을 낮추고 번뇌를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옆에 곱하기 3 법인은 이제 깨달음에 해당돼서 세상은 무질서하고 무상이고 고고 무하다라는 통찰력에 해당돼서 번뇌를 낮추려면 집착을 줄이고 아니면 수행과 수행을 통한 실천력, 그다음에 삼법을 통한 통찰력을 통해서 번뇌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적 원리를 최적화 모형을 한번 설계를 해본 겁니다. 밑에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열반에 이르는 길에 적혀 있기로 계행을 닦지 않고 지혜만을 닦는 이는 번뇌를 떠나지 못하며 지혜 없이 계행을 닦는 이도 마찬가지다. 계행과 지혜를 함께 닦는 이가 번뇌를 완전히 버린다라는 좋은 말씀이 있는데 요게 그 산식에 보면 수행과 깨달음이 곱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2페이지 남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인데요. 그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어요. 왜 감명 깊게 봤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드라마 속에 불교적인 그런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모든 인연은 다 신기하고 귀하다. 인연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자주 나오고 엔딩 장면인데 지안이라는 게 이제 아이유가 이제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지안이에요. 편안함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마지막 말로 편안함에 이르렀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열반, 해탈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연의 굴레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인연 속에서 평안함을 찾아가는 해탈의 경지를 찾아가는 그런 게 이제 삶의 모습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제 늘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이건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번역한 건 아니고요. 요거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잡아온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불행을 만드는 이유가 된다. 고통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나의 마음이 맑으면 해가 뜨고 나의 마음을 접으면 달이 진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나에게 올 것이다.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에게 의지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 자신에게 전념하라.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것은 돌아온다. 곧 지나간 순간들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며 마음 쓰지 말라.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의 결과물이다. 나는 우주의 집중으로 피어낸 꽃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오늘 우리 다부다부 학생들 왔는데 내가 가진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이 문장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